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르꼬르비지의 사유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르꼬르비지에라는 스위스 태생의 프랑스 건축가가 말년에 지은 책이신 것 같아요. 이분 굉장히 유명한 건축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신 것 같고요. 저는 건축에는 문외한이어서 잘 모릅니다. 만 롱샹 교회는 건축 관련한 책이나 영상에서 종종 소개됐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건축 얘기를 늘어놓을 건 아니고요. 잘 모릅니다. 그의 책을 우연히 미술관에서 만났어요.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훗날의 저를 위해 녹음을 좀 하고 싶었습니다. 첫 문장부터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그냥 쭉 읽겠습니다. 전해지는 것은 사유뿐이다. 해가 거듭되는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사람은 투쟁과 작업과 수고에 의해 조금씩 개인의 사적 성취라는 중요한 자산을 얻어간다. 그러나 개인의 열정을 담아 힘들여 쌓은 경험이라는 자산은 결국 사라지고 만다. 생명의 법칙, 바로 죽음 때문이다. 자연은 죽음으로 인해 모든 활동을 멈춘다. 노력의 결실인 사유만이 전해질 수 있다. 세월이 간다. 시간이 흐른다. 인생이 흐른다. 모든 것이 조화, 관계, 현존이다. 뿐만 아니라 강력한 종합, 촉발, 구동, 섬광이다. 이들은 시야, 참여, 촉매의 근원이다. 사건들과 요소들, 안, 너머, 위, 아래 그 어디에서나 흔들림 없이 항구적인 데에서 존재의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존재는 항구적이며 영원한 것이다. 과학자들은 알매 이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과연 그들에게 조갑이, 도마뱀, 개, 강아지요, 코끼리, 남자와 여자와 같은 존재를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다. 과학자들은 쪼개어 나눌 수는 있어도 보지는 못한다. 그들의 알은 이성의 개입에 의한 것이다. 주어진 상황과 그것을 둘러싼 기운과의 공존, 인간 고유의 행동 양태인 이해, 그리고 각성, 왜라는 물음과 어떻게라는 물음 사이에 다양한 인간의 정신을 표상하는 물음들이 수없이 나열되어 있다. 관찰하라. 진정한 관찰자들은 대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개미가 레이더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그러나 우리는 개미가 왜 존재하며 왜 개미가 그러한 운명을 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 삶은 스스로 그물을 짜 나가지만 결코 되돌아오지 않는다. 나는 어릴 때부터 물질들의 무게를 확실하게 접했다. 무거운 물질들, 단단한 물질들, 그리고 나는 사람들을 접했다. 제각기 다른 능력을 가진 사람들, 강인한 사람들, 확고한 사람들. 일생 동안 나는 이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고 중량 있는 물질들을 다루어서 과감한 해결책을 내놓기도 했는데 성공적이었다. 나는 사람들이 이러저러 하다는 것도 알았다. 더러는 놀라는 일도 있었고 더러는 지금까지도 가슴을 쓸어내려야 하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심사숙고하여 이러한 것들을 가려내고 받아들였다.
나는 갖은 풍파 속에서도 겸허하게 행동했다. 그리고 나는 간혹 언론, 특히 생각이 별로 없는 사진 기자들을 마주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쓰라린 경험을 하지 않았다. 실수를 연발하고 아니라고 경박하고 적당주의 등에 빠진 언론은 사람들이 스스로 가식적이 되도록 강요한다. 언론의 기본적 생리는 무언가 매일 달라져야 하는데 매일 달라져야 하는데 있다. 세상의 그 어떤 일도 언론에서는 단 하루의 분량에 지나지 않는다. 새살이 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삶을 파고들어야 한다. 영원한 진리의 이 말을 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 헨리 밀러이다. 사실 나는 일찍부터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해왔다. 또다시 삶을 파고들어야 한다. 지구 전체에 만연하는 전쟁을 거부해야 한다. 황인과 흑인과 백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계와 정신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완전히 새로워져야 한다. 이는 문명에 대한 전반적 자각을 일으킬 것이다. 이는 월스트리트를 몰락하게 만들고 지구의 식량난을 정복하게 할 것이다. 인간의 신성으로 뛰어들어야 한다. 이것만으로도 위대한 의미를 가진 위대한 사실을 되찾기에 충분하다. 삶은 이상 야릇한 모험이다. 둥근 공 모양의 지구라는 행성. 이 우주의 미립자는 정해진 궤도를 따르면서 움직이고 부딪히고 부서진다. 우리는 스스로의 운명을 지닌 지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나는 지금 77살이 되었고 삶 속에서 이루어가기를 좌우명으로 삼아왔다. 이는 겸허하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행동한다는 뜻이다. 규칙과 절제와 지속과 인내는 예술적 창조의 유일한 토양이다. 나는 어딘가에서 삶을 한결같음, 즉 항상성이라고 정의한 적이 있다. 왜냐하면 항상성은 자연적이고 생산적이기 때문이다. 항상성에는 겸허와 인내가 요구된다. 이것은 용기의 증거이자 내면의 힘이며 존재적 본성의 자질이다. 삶은 사람으로부터 오고 사람은 삶으로부터 온다. 모든 일이 여기에서 비롯된다. 물의 표면을 바라보라. 인간이 만든 훌륭한 작품들로 가득 찬 푸른 쪽빛을 바라보라. 모든 것들은 바다로 돌아가기 마련이다. 결국 인간은 혼자서 자신을 마주하게 된다. 인간의 내부에서는 야곱과 천사가 싸움을 벌이고 있다. 단 하나의 심판관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의 양심, 바로 자신이다. 아주 작을 수도 있고 아주 클 수도 있지만 비참한 수준과 고결한 수준 사이에서 얼마만큼의 양심과 자신을 가지느냐에 달렸다. 애초부터 그것은 각자의 소관이다. 양심과 자신이라는 존엄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의 가능성, 즉 이익과 돈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다. 나의 삶은 발견으로 분주했다.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다. 멋진 캐딜락이나 제규어를 몰 수도 있고 일에 완전히 빠져 있을 수도 있다. 진리에 대한 탐구는 쉽지 않다. 완전한 진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진리는 작은 개울에 가는 물줄기와 큰 강의 굵은 물줄기 사이를 흐른다. 날마다 바뀐다. 우리는 스스로에 갇혀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폐쇄적 관료사회에 살고 있다. 의회나 위원회에 가보라. 거기는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나 어울리는 곳이지 우리처럼 무거운 돌을 옮기느라 땀을 흘리는 사람에게는 어울리는 곳이 아니다.
17살 때 나는 처음으로 집을 지었다. 그 당시 나는 주변 사람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대담하게도 집 모서리에 2개의 창문을 내고자 했다. 공사 현장에서 벽돌 하나를 손에 들었는데 그 무게는 나를 엄청나게 놀라게 했다. 나는 꼼짝할 수 없었다. 집은 벽돌 한 장, 수백만 장이 차례로 쌓여 지어진다. 학자들과 관료들의 잔소리,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1953년경에 모리스 자르도와 나는 대화가 생각난다. 피카소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어느 자리에서 로마에서 있었던 제 전시회가 마음에 드셨나요? 라고 피카소가 자르도에게 말을 건넸다고 했다. 나는 바로 말했다. 그때 만일 자르도 당신이 글쎄요, 좋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했더라도 피카소는 틀림없이 상관없어요. 전시회는 성공적이었고 세상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이야기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라는 반응을 보였을 것이라고. 60살이 되던 해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국가가 의뢰한 설계를 수행했다. 아마 조금은 우스운 일일지도 모른다. 당시 세계는 어디든 경고등이 켜진 상태였다. 정신은 확실히 중세에 머물러 있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재건의 시기가 왔지만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맡은 일들은 전부 개인을 위한 것이었다. 애써 참으면서 말하지만 많은 일들의 가능성이 관료들에 의해서 좌절되고 말았다. 언젠가 있었던 나에 대한 경의의 표시도 오히려 나를 배척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었다. 나는 모든 것을 놓치고 말았다. 많은 일들이 구체화되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또 나중에 쓰고 하늘나라에 간다 손 치더라도 힘겹게 마찰을 끄는 말의 시대는 계속될 것이다. 그들은 언제든 안 된다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 허접함이 계속되고 우매함이 기록되고 언급되고 주장된다. 항상 장벽이 가로막는다. 동료들, 관계당국자들, 전문가들, 고위급 인사들에 의한 장벽. 기억하는가? 마르세유의 위니테 다비타시옹을 보고 프랑스 의사협회 회장이었던 어느 정신과 의사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누더기집, 정신병의 온상이라고 했던 말을, 그리고 위생법칙을 역행하는 건물이라고 했던 말을, 나는 진실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쓰레기는 어디에 있는가? 너무 안이하고 너무 썩었다. 권투 선수는 코피가 터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럭비 선수는 어깨가 빠지거나 무릎이 깨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를 이룬다는 것. 생산하든 창조하든 관리하든 조직하든 여튼 무엇인가를 이룬다는 것이 돈벌이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오직 여기에 행복이 있다. 행복은 내 안에 있으며 호사롭기 그지없는 판비치에 있지도 않고 허영에 가득 찬 무도회인 프리티 블랑에 있지도 않다. 알아야 하고 보아야 하고 앞서 알아야 하며 무엇보다도 앞서 알기 힘든 것들을 파악하고 숙고해야 한다. 이것은 헌신과 경험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으로부터 얻어지는 바를 느끼고 알아차리는 일이다. 앞서 알기 힘든 것들을 파악하고 숙고해야 한다. 이것은 헌신과 경험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으로부터 얻어지는 바를 느끼고 알아차리는 일이다. 에스프리 누보를 발간하던 시절 32살의 나는 열정이 가득했었고 성실했었고 대담했었고 또한 용기가 있었으며 위험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때 쓴 책 건축을 향하여는 세상에 대한 분명한 선언임과 동시에 확고한 통찰, 위험을 포함한 확고한 통찰이었다. 뿌리는 땅에 내려야 뿌리가 된다.
젊음은 견고하고 완강하고 순수하다. 용수철은 계속해서 늘어나려 한다. 인간의 숙명이 그렇다. 어릴 때부터 30살까지 나는 얼마나 몸부림을 쳤었고 얼마나 부대끼며 살았고 또 얼마나 앓매 목말라 했던가. 어릴 때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한다. 그냥 길을 따라갈 뿐이다. 이와 마찬가지의 모습이 오전 수업 때 파리의 수영장에서 그리고 방학 때 바닷가에서 친구들과 즐겁게 뛰어노는 한 무리의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몸짓, 말소리, 눈길, 걸음걸이에 잘 나타난다. 그 많은 가능성과 그 많은 순수성이 과연 얼마만큼 남아있을까? 나는 선악들의 뒤를 따르는 후악들의 자세가 유행하는 미학의 발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사물과 사실의 구성을 명확하게 이해하려는 노력과 함께 현재 우리 눈앞에서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새로운 사회에 이바지하는 전문 영역들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한 심오하고 열정적이고 내실 있는 탐구가 중요하다. 모든 것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어떻게 있느냐에 흥미를 가질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든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내적 작업에 달려있다. 1950년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나는 한 시대가 지나갔음을 강하게 느꼈다. 내재적 세계의 종말이랄까? 시간의 길이가 초단이든 분단이든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이외에 알 수 있는 것은 없다. 다가오는 것은 바로 대재앙이다. 아니, 친구여, 다가오는 것은 해방이다. 엄숙함이 필요하지 않은 아주 평범한 일상이든 경우를 살펴보자. 보고타로 여행을 떠난 나는 닷새 만에 고통보다 진정 내일의 기쁨을 확증해주는 개인적이며 일반적인 사실들과 증거들을 충분히 수집해서 돌아올 수 있었다. 잘게 깨고 부수기 위해 만들어진 기계가 인간의 역사, 인간 생명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인구 1200만의 미국 뉴욕에는 마구잡이로 결성된 사회단체가 넘쳐난다. 석공의 아들로 태어난 내 친구 니볼라는 롱아일랜드에서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에 채소를 가꾸며 산다. 많은 여성들이 사는 곳, 도처에 정신과 의사를 필요로 하는 곳, 반향과 목표가 없는 행위들이 일어나는 곳,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하루가 흘러가는 곳이 바로 미국이다. 미국인들은 준비와 지혜와 계획과 절차와는 상관없이 24시간 동안 일한다. 뉴욕, 이 도시는 하늘에 대해 너무 잔인하다. 거칠고 예의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도시. 이곳에서는 대지가 블록 단위의 면적으로 팔린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바를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다. 만들고 팔고 하루 일을 마치고 나서 빠져나오기 바쁜 거래 중심의 도시 뉴욕. 사람들은 무작정 즐거움 없이 이리저리 마구 내달린다. 인도 찬디가르에서 어느 날 밤 나는 피에르 잔느레에게 말했다. 심각한 사람은 있어도 놀이를 아는 사람들이 없어. 왠지 어린 왕자가 생각나네요. 그의 반론이 있었지만 나는 다시 말했다. 등산가들, 럭비 선수들, 도박꾼들 모두 엉터리야. 놀이를 모르잖아. 그들은 놀이를 모른다. 물론 타협주의자와 비타협주의자가 있을 수 있다. 학교 수업에서, 정치 집단에서,
무용 강습에서 배우는 모든 내용은 개인의 특성과 성격에 따라 함부로 변경될 수 없는 원리들로 이루어져 있다. 자유로운 판단, 신이 만든 사물들의 자유롭고 적절한 용도, 인간이 이룩한 여러 가지 성과들, 이들 하나하나는 요새와 같이 서로 넘볼 수 없는 나름대로의 원리를 가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왕좌일지라도 자리에는 엉덩이로 앉기 마련이다 라고 말한 몽테뉴, 그가 옳았다. 그렇다. 놀이에는 원리, 바로 규칙이 있다.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돈이 이제 우리를 이용하는 지경에 이른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진정한 놀이를 잊어버렸다. 사소한 요구사항들을 장황하게 늘어놓는 의뢰인의 말을 어지간하면 참고 듣는다. 그렇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때가 오면 나는 곧바로 말한다. 아니, 그럴 수 없다고.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놀이, 나의 생각의 놀이. 다시 말해서 의뢰받은 일을 발전시켜 확신에 이르기 위해 엄청난 질문의 과정을 거치면서 결정적으로 정리되는 바로 그 창조의 순간으로부터 나의 생각이 분출되어야 한다는 그 규칙을 벗어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규칙에 있다. 규칙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나의 규칙이겠죠. 그렇지 않다면 내가 존재할 하등의 이유도 없다. 이것이 핵심이다. 나란 존재의 이유는 놀이를 놀이답게 하는 것, 즉 하나의 순수한 질서를 따르는 것에 있다. 그런데 놀이에 참여하려면 응시하고 관찰하고 발견하는 과정을 거쳐 감각과 지각과 생각이 길러져야 한다. 형이상학이란 성취의 부수적 사항이며 경사로의 하강 국면이며 근육 기능의 정지 상태이다. 그것은 행위나 사실이 아니라 반향, 에코와 반영, 리플렉트이다. 행위나 사실이 아니라 반향과 반영이다. 반향과 반영의 형이상학은 토론장의 논쟁가와 같은 어떤 특별한 경우의 사람들, 그들로부터 감흥을 유발하고 그들에게 충격을 선사한다. 수학과 수는 논쟁가로서의 나에게 주어진 비장의 능력이다. 나는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당나귀이다. 나는 비의 본능을 가진 당나귀이다. 나는 확실히 시각적 인간이다. 아름다울 때 아름다운 것이다. 아름다움은 모듈로르에 달려있다. 누가 말한다. 저는 모듈로르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모듈로르. 불어로 그렇게 읽나 봐요. 모듈화되었다는 그 표현 같은데. 모듈로르를 가지고 제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 모듈로르의 유용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말한다. 모듈로르는 당나귀의 귀를 더욱 길게 만들어준다. 이 당나귀는 바로 앞에서 말한 나 자신을 가리키는 그 당나귀와는 다른 당나귀. 17살에 처음 집을 지은 이후 나의 작업은 모험의 연속이었고 난관에 부딪혔으며 실패를 맛보았고 덜어는 성공에 이르렀다. 이제 내 나이는 77이다. 나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졌고
나의 연구와 생각이 공감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장애물이 회방꾼처럼 상존한다. 어떻게 했냐고? 나는 언제나 적극적이었고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그리고 버텨냈다. 나의 연구는 언제나 인간의 가슴에 있는 시정으로 향했다. 시각적 인간인 나는 눈과 손을 써서 작업했으며 조형적으로 표현하려고 애썼다. 일관성, 정합성, 통일성. 이들이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일관성, 정합성, 통일성. 건축과 도시는 서로 다르지 않으며 하나의 작업, 하나의 문제. 나는 위안이 되는 것 하나를 품고 있다. 내 마음속에는 성실하게 할 일을 다 해서 마음에 위안을 주는 그런 정직한 당나귀가 들어있다. 나는 펼쳐진 지평선 위로 태양이 뜬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소음과 군중으로부터 벗어난 나만의 은신처.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 당나귀라고 여기는 명상가였기 때문이다. 그 나만의 은신처에서 나는 50년 동안 인간과 그의 아내와 자녀를 연구했다. 어떤 선입관이 나를 강하게 움직였다. 가정을 성스럽게 말하자면 가족 성당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집의 아주 조그만 부분도 황금처럼 귀중하며 잠재적 행복을 표상한다고 말이다. 이러한 규모의 목표를 가진다면 과거에 지어진 성당과 별개로 가족을 위한 성당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거기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 사는 곳이기에 여러분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나는 동방 여행을 했던 시절에 샤를 에드와르 잔느레와 현재의 르꼬르비지에 사이에는 사고방식에서 조금도 차이가 없다고 그 두 사람들에게 말했던 기억이 난다. 모든 것은 인내와 작업과 용기에 달려있다. 하늘이 주는 영광의 표식은 없다. 그러나 용기는 내적인 힘이고 그것만이 인간의 존재를 규정할 수 있다. 토비토를 다시 볼 수 있어서 기뻤고 그가 꾸준히 하나의 길을 가는 믿음직한 사람임을 알았기에 더욱 기뻤다. 우리 셋이 헤어질 때 나는 내년에 다시 오겠다고 한 토비토에게 말했다. 물론이지 파리에서든 혹은 다른 별에서든. 그리고 나 자신에게 말했다. 그래 아마도 사람들은 이따금씩 나 르코르비지에에 대해 좋은 생각을 떠올려 주겠지. 혼자 남은 나는 요한계시록의 멋진 구절을 생각했다.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그렇다. 전해지는 것은 사유뿐이다. 노력의 고결한 결실인 사유. 사유는 죽음을 넘어 운명의 승리를 거두고 다른 미지의 차원으로 이끈다. 정치인들은 지지받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써가며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한다. 힘없는 사람들과 우유부단한 사람들, 그리고 겁먹은 사람들은 그들의 만만한 공략 대상이다. 그러나 삶은 정해진 대로 또다시 태어난다. 삶은 초원과 가축에 깃들어 있기도 하고 버려진 대지에 있기도 하고 팽창하기를 멈추지 않는 도시에 있기도 하고 작업장에 있기도 하고 열정이 가득한 공장에 있기도 하다. 변함없는 일상이나 무감각한 태도에는 삶이 없다. 인간을 재발견해야 한다. 생명과 자연과 우주의 기본 법칙이 서로 정확히 만나게 되는 고든 선을 재발견해야 한다. 바다의 수평선과 같이 절대 꺾이지 않는 선 말이다.
전문가 역시 바다의 수평선처럼 꺾이지 않아야 하며 변화무쌍한 세상의 틈바구니에서 기준이 되는 척도여야 한다. 이것이 전문가의 사회적 역할이다. 이 역할은 통찰력을 요구한다. 후학들은 전문가의 정신과 직각을 이루면서 바르게 성장했다. 교훈이 있다. 명성을 구하려고만 하지 말고 자신에게 의지하면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 반응하라. 반응하고 시도하고 구현하는 데에 영웅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 끝을 알지 못한 채 현기증처럼 아득하게 사라지는 삶을 사는 동안 서서히 내 머릿속에서 자라났고 만들어졌다. 1965년 7월 파리에서. 네, 르꼬르비지에의 사유라는 책, 아주 얇은 책이에요. 아주 얇고 작은 책 중에서도 살짝살짝 건너뛰면서 낭독해봤습니다. 공감될 만한 구절들이 조금 있으셨길 바라보고요.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